제가 3년 전에 그 괴산으로 내려왔는데요. 제월리라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. 그 제월리에는 누가 계세요? 이장님이 계세요.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나 다 이장님이 계시거든요. 그 이장님의 권력이 뭐냐면 자치공화국의 황제예요. 13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입법권, 사법권, 행정권, 중재권 다 가지고 있어요. 이게 과하지 않냐? 네, 과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,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그 마을을 만들고 약속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. 여러분들 대동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지금 12월 20일 이후서부터 30일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 농촌 마을은 아마 대동계를 할 거예요. 1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, 또 그 일을 하면서 쓴 돈, 또 이장도 뽑고 부녀회장도 뽑고 이런 1년에 한 번씩 그 대동계를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제월리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. 물론 행정체계는 있죠, 그죠?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저 괴산군 군수님이 마을 이장님하고 어떤 문제로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충청북도 도지사하고 우리 제월리 마을 이장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마을에 관한한 일은 무조건 저희 이장님이 이겨요. 저희 마을이 이겨요. 그런 게 그 현재 그 마을의 속성입니다. 이게 좀 그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인데요. 어쨌든 이 마을이라는 거는 관에서 이 마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역사를 관에서 이렇게 다 간섭해서 아니면 계획해서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누가 했다? 그 마을 안에 사시는 분들이 길도 내고 학교도 만들고 경로당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.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. 이거 저 책 선전하는 거 같죠? 혹시 그 서점에 가시면 그 여러분들 기농기촌 관련해서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제가 그 이 지역민 융합 갈등 관리에 관해서는 뭐죠? 마을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 건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. 책 제목은 까칠한 이장님의 기농기촌 특강인데요. 이 글을 쓴 분이 화천군에서 이장을 했었어요. 백승우 선생님이라고 귀농하신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그 전라도에서 사시다가 한 4, 5년 전에 그 화천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화천에서 잘 어울려 지내셨죠. 농사도 지으시고 에다가 또 이제 이장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. 지금은 이제 이장을 안 하는데요. 이분이 백승우 선생님이 화천군에서 이장을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. 그래서 귀농하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시골 이장이 들려주는 시골살이 이야기거든요. 이 책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은 왜 독자적인 독립공화국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이해가 돼야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만나지? 내가 어떻게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지?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지? 이런 데 대한 방침이 좀 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갈등도 뭐 해결을 하든 부닥치든 어떤 대처 방안이 생기겠다는 거죠. 이 개념 자체를 좀 숙지를 하면. 그래서 이 까칠한 이장님 귀농귀촌 특강에는 뭐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. 로마법보다 더 강력한 시골법. 모든 일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. 그 다음에 법률로서 이렇게
그 뭐죠? 지중해권 당시 그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잖아요. 그래서 로마법이 굉장히 강력했죠. 강력했는데 그 로마법보다 더 강력한 게 백승우 이장님, 전 이장님 주장으로는 시골법이 더 강력하죠. 제가 그 괴산 제원리에서 3년간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통을 가진 그 마을의 약속들이 있어요. 그 약속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약속들을 지켜낼 수 있으면 주민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아니면 설사 어떤 방식으로 내가 다가가더라도 나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방인이 되는 순간 그분들하고 항상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거죠, 그죠? 불편하고 그게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거죠. 그 갈등을 이렇게 풀어내려면은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, 그죠? 뭐 코스트 올라가는 건 또 괜찮아요, 견디면 되니까. 근데 잘못하면은 내 그 모든 걸 쏟아부어 가지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갔는데 마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옆집과 불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? 다시 짐 싸서 에이 시골 괜히 왔어 그러고 서울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. 어쨌든 그래서 이 시골에는 국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그 법률적 근거보다도 더 강력한 마을의 법이 있다. 그 마을의 법을 이해한다. 뭐 그게 어떤 뭐 성문화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아주 단순한 예로 여러분들 그저 농촌에 가면요. 저희가 농촌을 어떻게 가요?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어디로 접어들어요? 인터체인지 나와서 국도로 들어갑니다. 또 국도로 들어갔다가 또 바꿔 타요. 지방도로로. 그죠? 지방도로로. 또 지방도로 타고 가다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 마을 안에, 그러니까 지방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마을 입구서부터 그 마을 안에 생긴 길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지방도로를 벗어난 마을로 들어가는 길서부터 그 마을 안에 있는 모든 길은 누가 만들었다?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. 국가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. 마을길은 전부 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든 길이에요. 그래서 길은 길이야. 근데 사실은 진짜 길이 아니야. 왜? 그 길에 이 길은 그 공용도로 공용이잖아요. 그죠?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에요.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죠. 그죠?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. 그런데 이 시골길은 그렇지 않습니다. 길은 길인데 그 길이 전부 다 김씨네 땅이고 장씨네 땅이고 사유지가 많아요. 왜 그랬을까? 옛날에 마을 만들 때 이 풍수라든가 아니면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길을 만들잖아요. 그때 이 길이 지나가지 되는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내놓는 거예요. 다 쓰라고.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 보면 사유지.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어. 그러니까 그걸 길은 길이 돼. 사실은 진짜 길이는 시골 길이라는 거죠.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귀농하거나 귀촌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. 뭐 마을을 좀 벗어난 곳이나 아니면 그 마을 한가운데 땅을 사서 측량을 해서 집을 지어. 근데 이게 집을 짓다 보면 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. 마을 안에 내가 다니는 길, 내 차가 다니는 길이 이 사유지라는 개념을.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장의차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못 들어가게 이렇게 트랙터로 막아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길을 막는다.
뭐 길을 막는 근거가 뭐예요? 법적 근거가 자기 사유지 지나가지 말라는 거거든. 어쨌든 그래서 마을에 내가 집을 짓거나 땅을 샀다고 해서 거기는 법적으로 내 거고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길은 길이되 사실은 진짜 길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런 거죠. 측량을 하더라도 물론 측량해야죠, 그죠? 내 재산권을 확인을 해야지 되니까 정확하게. 다만 측량을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는 게 훨씬 낫죠. 그렇게 해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여기다 집을 짓는다. 그 다음에 측량을 해보니 내 땅의 일부가 우리 저 옆집하고 걸쳐 있더라.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. 대통령께 측량부터 하고, 내 땅이 왜 거기에 저 장씨 아저씨 그 텃밭이 들어와 있어요. 저 빼세요. 이렇게 하는 순간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. 어쨌든 그래서 시골은 그 아까 자치적인 그 독립공화국이라 그랬잖아요. 그걸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. 그 시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인프라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 인프라에 얹혀서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대가를 지불해야죠. 그죠? 꼭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적 인프라, 그 다음에 어떤 그 정감의 역사라 그러나 어떤 그 공동체 속으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. 저희가 그 서울에 살 때처럼 아니 도시에서 살 때처럼 A 아파트에서 B 아파트로 부동산에 돈 주고 그냥 이사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. 그 다른 거예요. 그 다름을 좀 인정을 하고 배우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귀농하고 귀촌하는데 훨씬 그 유리한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까칠한 이장님 귀농귀촌 특강에 딱 나와 있어요.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서 못 사는 세계다. 농촌은 저희가 도시에서 살면 저도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혼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10년을 살아도 제 옆집 남자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. 몰랐었어요. 알 필요가 없죠. 알 필요가 없었어요. 그런데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.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. 농촌은 대대로 마을에서 오랫동안 옆집이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. 모여 사는 동네예요. 근데 제가 그 동네로 들어가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. 그죠? 그 속에서 제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서 못 삽니다. 그래서 저희 귀농교육 하다 보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어떤 마을로 가면 좋을까요? 이렇게 물으시는들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저희가 그럽니다. 좋은 데 없어요. 자기가 좋으면 좋은 데죠. 그죠? 단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너무 마을 한복판에 있거나 또 마을에서 너무 벗어난 데서는 가지 마십시오. 그래요. 어디를 가시든지. 왜? 너무 마을 한복판에 있으면 아까 공주에서 부여인가요? 부여에서 그 노이로제 걸린 우리 귀촌자 여성분처럼 좀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.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으면. 또 이게 뚝 외딴 데 떨어져 있으면 정말 혼자 살아야 돼. 정말 혼자 살아야 돼요. 마을 사람들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뭐죠? 싸가지 없다 그러나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적당하게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방법을 이렇게 터득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시골은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서 못 사는 세계다. 정말 난 혼자 그냥 시골 가서 고즈넉하게 살고 싶어.
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서울이 낫습니다. 부산이 낫고요. 도시가 훨씬 낫습니다.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. 시골은 어울려 사는 동네예요.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, 이분들이.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마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터득을 해야 되겠습니다.